저는 올해 66이에요.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만 일해도 되는 나이죠. 하지만 계속 일터로 나가고 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때문이었죠. 아들은 올해 37이에요.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사실 속을 많이 태웠어요. 그런데 작년에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31였어요. 아들보다 6살이나 어렸죠.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참 예쁘고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아들을 받아준 며느리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미안한 마음도 컸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줘야겠다고요. 저희 형편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동탄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시세로 7억 정도 되는 집이었죠. 현금도 2억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랑 항상 아끼며 살았어요. 외식은 거의 안 했습니다.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다녔죠. 왜 그렇게 아꼈냐고요? 아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일을 하는 거였죠. 나이 들어서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한테도 용돈을 줬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이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라고 줬죠. 명절 때는 더 많이 줬어요. 200만 원씩 챙겨줬습니다. 국내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더 잘해줘야지. 손주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용돈도 듬뿍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워낙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요즘 말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나니까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여행을 갔었습니다. 강원도 쪽이었어요. 거기 특산물이 유명해서 제가 올 때 하나만 사달라고 했었습니다. 2만 원인가 3만 원 정도 하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얼마 후 집에 들렸을 때 특산물을 주고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 23,520원이에요.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였죠. 그 순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는 선물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2, 3만 원짜리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겉으로 티는 안 냈어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딱 받아서 가방에 넣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똑 부러진 거라고 좋게 생각하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보다. 제가 9세대라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며느리를 보면 뭔가 자기가 손해보는 건 절대 안 넘어가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계산적이었죠. 남이 주는 건 잘 받으면서도 본인이 주는 건 굉장히 아까워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이 받을 때는 달랐어요. 명절 때 제가 주는 200만 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한 번도 사양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눈빛이 반짝이면서 좋아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예민할 수도 있죠. 저도 며느리 나이 때는 팍팍하게 살았으니까요.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낸 적이 있어요. 며느리가 좀 계산적인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우리가 너무 옛날 사람이야.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세대 차이일 수도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더 잘해주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저는 며느리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찬도 자주 갖다 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들어서 보냈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로 골라서요. 그러면 며느리는 고맙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인사 같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며느리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만 생기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손주를 보면 며느리도 저한테 더 의지하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사이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문제들은 눈 감아주려고 했죠. 가족이니까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저는 이틀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갈비를 샀습니다. 좋은 걸로 골랐죠. 아들이 갈비찜을 좋아하거든요. 잡채 재료도 한가득 샀어요. 당면에 각종 야채며 고기까지요. 집에 와서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웠어요. 하루 전날에 미리 해놔야 맛이 배거든요. 잡채 재료들도 하나하나 다듬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왔지만 참았어요. 아들 내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생각하면 힘이 났죠. 전날 저녁에는 전을 부쳤습니다. 동그랑땡이며 생선전이며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줬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부엌으로 갔어요. 갈비찜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불에 천천히 졸여야 고기가 부드러워지거든요. 잡채도 만들었죠.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고 간을 맞추는 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1시쯤 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 조심해서 오고.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11시였습니다. 2시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서두르기 시작했죠. 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상차림을 준비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시 10분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죠. 며느리는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명절 잘 보내세요. 그래. 어서 와. 과일은 거기 놔둬. 과일 상자를 받아 식탁에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아직 마지막 손질이 남아 있었거든요. 며느리도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거실 쪽으로 가더라고요. 부엌에서 일하면서 슬쩍 거실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켜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핸드폰도 만지작거리면서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차 타고 오느라 힘들었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남편이 부엌으로 와서 도와줬어요. 그릇을 날라주고 상을 차리는 걸 거들었죠. 아들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뭘. 가서 쉬어.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명절에 온 자식한테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쉬었으면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한 번도 부엌 쪽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 우리 가족인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죠. 며느리도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명절이라도 푹 쉬어야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상차림이 다 끝났어요. 남편이 거실로 나가서 말했습니다. 자, 다 됐다. 이리 와서 먹자. 아들과 며느리가 식탁으로 왔어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다가 천천히 일어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말했죠. 자,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와, 맛있겠다. 엄마가 해주시는 갈비찜이 제일 맛있어요. 아들이 좋아하면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먹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잘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힘들게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식사하는 내내 아들이 칭찬을 해댔어요.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며느리는 어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맛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잘 먹어주니까 다행이다 싶었죠. 아까 서운했던 마음도 좀 누그러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저는 먼저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말렸어요. 여보, 앉아있어.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도 쉬어. 그러면서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죠. 남편도 따라왔어요. 아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릇 몇 개를 들고 부엌으로 왔죠.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하면 언제 다 하니. 저는 아들을 거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도와줬죠. 그릇을 닦아서 물기를 제거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득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갔나 싶어서 거실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까처럼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핸드폰도 만지작거리면서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저러고만 있는 건가? 도와줄 생각도 안 하나? 믿기지가 않았어요. 명절에 시댁에 왔으면 뭐라도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며느리는 주방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릇을 닦으면서도 자꾸 며느리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정말 저렇게 앉아만 있을 거야.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은 없나?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남편도 며느리를 봤는지 한숨을 쉬더라고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속은 계속 뒤숭숭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이틀 동안 준비한 게 떠올랐어요. 장 보고 재료 다듬고 전 부치고 음식 만들고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면서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냥 와서 먹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나?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냥 설거지만 열심히 했어요. 설거지를 거의 다 끝낼 무렵이었습니다. 손이 물에 불어서 쭈글쭈글해져 있었어요. 허리도 아팠죠. 그래도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생각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거실에서 며느리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부엌에서도 들릴 만큼 조용했거든요. 여보, 와서 같이 도와드리자. 아들이 며느리한테 부엌으로 오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아들이라도 며느리한테 말을 해주는구나. 며느리가 이제라도 오겠지.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 톤이 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왜?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어요.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설마 저렇게 말했을까? 귀를 더 기울였죠.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손님이야.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손님이라고요. 며느리가 지금 본인을 손님이라고 말한 겁니다. 시댁에 명절에 왔는데 손님이라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얼굴을 봤더니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입을 벌리고 있다가 다물고를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말에 놀란 것 같았어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그런 말을 한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겠어. 쉬어. 그러고는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애가 좀 피곤해서 그래.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작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대꾸도 안 하고 계속 핸드폰만 봤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봤죠.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설거지를 마저 해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났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랬나 봐요. 남편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옆에 서서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둘 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손님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시댁이 손님 오는 집인가요? 명절에 와서 밥 먹고 쉬기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며느리 나이 때 어떻게 했었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28배 시집을 갔었어요. 첫 명절 때가 기억나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 도와드렸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다 했었죠. 손이 트고 붉어져도 참았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자기가 손님이래요. 해야 될 일이 아니래요. 세상이 변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 건가요?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설거지를 다 끝내고 행주로 싱크대를 닦았어요. 부엌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제가 뭘 잘못한 건가? 며느리한테 서운하게 한 게 있나? 거실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계속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가끔 말을 거는 소리만 들렸죠.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할까? 준비한 게 있으니까 데워서 먹으면 되지. 아침에 음식을 많이 해놨었거든요. 그걸 데워서 먹으면 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또 도와줬죠. 며느리는 그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내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말이에요. 저녁을 먹을 때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가끔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죠. 며느리는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는 바로 소파로 갔습니다. 설거지는 저랑 남편이 다시 했죠.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또 거절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아예 말도 안 했어요.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8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따라 일어났죠.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제 갈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가 또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한 번 왔으니 다음 명절엔 아버님, 어머님이 한 번 오세요. 그래야 공평하죠. 공평하다고요. 지금 공평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쉬기만 하고 갔으면서요. 그러고는 다음엔 우리더러 가라고 하네요. 남편도 저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한참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옆에 있던 신발장을 붙잡고 겨우 버텼죠. 남편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봤죠.
남편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거실로 가봐. 저는 남편 손을 잡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남편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정말 며느리가 저런 말을 한 건가요? 손님이라고 했던 말도 그렇고 다음엔 우리더러 가라는 말도 그렇고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좀 아니야. 남편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원래 며느리한테 관대한 편이었거든요. 뭘 해도 이해하려고 했었죠. 그런 남편이 저런 말을 하다니 정말 충격이 컸나 봐요. 며느리가 너무 애 같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31면 어른인데 행동은 철없는 애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밥 차릴 때도 설거지할 때도 저녁 준비할 때도 계속 소파에만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남편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본인이 손님이래요. 손님이라고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러웠어요. 이틀 동안 준비한 게 떠올랐죠. 장 보고 재료 다듬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요. 며느리는 그냥 와서 먹기만 하고 갔습니다. 도와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그러고는 다음엔 우리더러 오라고 했습니다. 공평해야 한다면서요. 공평하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나왔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쉬기만 하고 갔으면서 뭐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얼굴에도 화가 나 있는 게 보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뭘 한 건지 생각해봐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용돈을 한 달에 50만 원씩 줬잖아요.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계속 줬었죠. 며느리가 맛있는 거 먹으라고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보냈습니다. 명절 때도 돈을 줬어요. 200만 원씩 제가 덧붙였습니다. 1년에 명절이 2번이니까 400만 원이에요. 용돈이랑 합치면 1년에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줬습니다. 저희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을 아들 내외 좋으라고 준 겁니다.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라고요. 반찬도 보냈잖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보냈어요. 며느리가 요리하기 힘들까 봐요. 저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골랐어요. 갈비찜도 해주고 잡채도 해주고 나물도 무쳐서 보냈죠. 매주 그렇게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받았어요. 이렇게만 말하고 끝이었어요. 며느리는 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고마워하는 기색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만 했죠. 남편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어요. 아들 대학 보낼 때도 저희는 아꼈습니다. 아들한테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요. 아들이 결혼할 때도 최대한 도와줬죠. 결혼 자금도 보태줬고요.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도 정말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아들을 받아준 게 고마웠으니까요. 그래서 더 챙겨주고 더 신경 써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봐요. 받기만 하는 게 당연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나 봅니다. 시댁에 와서도 손님 행세를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했던 건 다 쓸모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뭔가 계속 심해지는 것 같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대놓고 본인 위주로 행동했습니다. 오늘이 정점이었죠.
우리가 너무 잘해줬나 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말이에요. 며느리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다 끊어요. 제가 결심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용돈도 명절돈도 반찬도 다 끊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우리는 그날 밤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했어요. 용돈은 당장 다음 달부터 끊기로 했습니다. 반찬도 더 이상 보내지 않기로요. 명절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한 푼도 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그때 가서 말하기로 했죠. 우리가 해준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는 알겠지만 그게 계속될 수는 없어요.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며느리한테 무조건적으로 퍼주지 않기로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뭔가 찝찝하고 답답했던 게 있었거든요. 며느리 행동이 이상한 건 알았지만 참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참지 않기로 한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됐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어요. 남편과 아침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죠. 정말 끊을 거야? 남편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끊어요. 이번 달부터요. 보통은 매달 초에 용돈을 보냈었거든요. 계좌로 이체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 달은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찬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냈던 반찬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로 했죠.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며느리는 당연히 따질 거고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찬을 보냈을 시기였어요. 하지만 보내지 않았죠. 며느리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용돈 보낼 시기가 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체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진짜 안 보내? 네, 안 보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높은 톤이었어요.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님, 이번 달 용돈이 안 들어왔는데요. 역시나였습니다. 용돈 때문에 전화한 거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네, 그리고 반찬도 안 왔고요. 혹시 바쁘셔서 그러신 건가요? 며느리는 제가 깜빡했거나 바빠서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부러 안 보낸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아니야, 바빠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요? 며느리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 너 지난 명절 때 한 말 기억하니? 네. 무슨 말이요? 며느리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요? 공평해야 한다고 했잖아. 다음 명절엔 우리더러 오라고 했지.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공평한 걸 좋아하는데 왜 용돈과 반찬은 받기만 하니?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그게...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명절 때 너는 손님이라고 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고 갔잖아. 그건 우리가 이틀 동안 준비한 거 알아? 장 보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근데 너는 소파에만 앉아 있었어.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러고는 다음엔 우리더러 오라고 했지. 그게 공평하다면서. 죄송해요, 어머님.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공평하게 하자는 거잖아. 그럼 용돈도 반찬도 이제 안 줄게. 그게 공평한 거니까. 어머님, 우리가 주는 건 당연하게 받으면서 너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게 공평해?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죠. 며느리가 뭐라고 말할지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 왔어? 네, 용돈이랑 반찬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어? 저는 남편한테 통화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그 정도는 말해줘야지. 우리는 그날 저녁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느리한테 강하게 말한 게 맞는 건지 자꾸 생각이 났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응, 왜? 엄마, 미안해요. 아들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며느리한테 얘기를 들었나 봐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명절 때 와이프가 실례를 많이 했죠. 제가 중간에서 케어를 잘 못했어요. 아들이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는 잘못 없어. 며느리가 철이 없는 거지. 엄마, 와이프가 많이 반성했어요. 진짜로요. 과연 그럴까요? 며느리가 정말 반성했을까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엄마, 다음에 꼭 잘할게요. 와이프도 그러겠대요. 아들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며느리 대신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끼어서 힘들겠죠. 알았어. 이만 끊자.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착잡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남편한테 아들 전화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고생이네. 그러게요. 중간에서 힘들겠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대로는 안 돼.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변해야 했어요. 지금처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태도로는 안 됐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정말 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특히 본인이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요.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혹시 알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며느리도 달라질지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아들 내외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죠. 서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일하러 나가고 집에 와서 밥 먹고 TV 보고요. 그런데 뭔가 허전했어요. 아들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잘한 거 맞죠? 제가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잘한 거야. 우리 잘못 없어.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요. 그렇게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남편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싶어서 인터폰을 봤어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예고 없이 온 거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로 온 걸까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뒤따라 들어왔죠.
며느리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표정도 조심스러웠죠. 왔어? 갑자기 왜? 그냥 뵙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식탁에 놨어요. 남편을 깨우러 갔습니다. 여보, 애들 왔어요. 남편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아들 내외한테 인사를 했어요. 앉아, 뭐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더니 주방 쪽을 힐끔 봤어요.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할 것도 없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저녁 준비하시려면 아직 이르죠? 며느리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며느리가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죠. 그래, 그럼 찌개 끓일까? 네, 좋아요. 재료 있으세요?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두부며 김치며 돼지고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고는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했어요. 김치를 썰고 두부를 자르고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도 요리를 하긴 했나 봐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과 아들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며느리는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밥을 하고 반찬도 꺼내서 데웠어요. 중간중간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간은 어느 정도 하세요? 짜지 않게 해.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공손했습니다. 태도도 달라져 있었어요. 명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나서 도우려고 했죠.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가 혼자서 상을 다 차렸습니다. 그릇도 나르고 수저도 놓고요. 거실에 있던 남편과 아들을 불렀어요. 아버님, 여보, 밥 먹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찌개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맛있겠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찌개 맛이 괜찮았어요. 간도 적당하고 재료도 잘 익었더라고요. 맛있네.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식사 내내 며느리가 계속 챙겨줬습니다. 반찬을 더 가져다 주고 물도 따라주고요. 명절 때 소파에만 앉아있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거지 제가 할게요. 그러고는 그릇들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따라가려고 했죠. 어머님, 거실에서 쉬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저를 거실로 보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아들이 미안한 듯이 웃었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많이 반성했어요. 그러게, 오늘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났죠. 한참이 지나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다 했어요. 며느리 손이 물에 불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수고했어. 앉아.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 옆에 바짝 붙어 앉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명절 때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손님이라고 한 것도 정말 죄송하고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용돈도 반찬도 다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안 하고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충격요법을 받고 나니까 제가 정말 반성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며느리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며느리를 보고 있었죠. 알았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할게요. 아들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타서 가져왔어요. 따뜻한 차였죠. 이제부터는 2주에 한 번씩 올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밥 차리는 것도 도와드리고 설거지도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웃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진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남편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빨리 반성했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빨리 정신을 차렸어요. 앞으로 행실을 지켜봐야겠어요. 네, 그래야죠. 우리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저렇게 변할 수 있다니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차를 한 잔 더 마시고 싶어서 주전자에 물을 끓였어요. 남편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며느리 많이 달라졌지? 그러게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찻잔을 2개 꺼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오늘 일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물이 끓자 찻잔에 차를 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죠. 거실로 가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차를 호호 불면서 한 모금 마셨어요.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직접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나 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며느리는 용돈과 반찬이 끊기고 나서야 뭔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받는 게 당연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너무 잘해줬나 봐. 남편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빨리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며느리가 계속 저 모습으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충격요법이 효과가 있었네. 남편이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충격요법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며느리한테는 그 정도 충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지켜봐야죠. 저는 신중했습니다. 아직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며느리가 보여준 모습이 진심일까요? 맞아. 한두 번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를 계속 지켜보기로 했어요.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잠깐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건지요. 2주에 한 번씩 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겠어요. 그래야지. 그래도 오늘은 진심 같았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며느리 눈에 맺힌 눈물이 가짜 같지는 않았습니다. 말할 때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요. 용돈이랑 반찬은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당장 다시 시작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요?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요. 알겠어요. 그게 좋겠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며느리를 한 달쯤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설거지하는 모습은 좋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열심히 설거지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손이 물에 불어 있었던 것도요. 저녁도 잘 차려줬고요.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찌개 맛도 괜찮았어요. 저도 인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평소에 안에서 그렇지 할 줄은 아는 거였어요. 명절 때 그렇게 소파에만 앉아 있더니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때 일이 떠올랐죠. 며느리가 손님이라고 하던 말도요. 이제는 안 그러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태도를 보니까 정말 반성한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부는 소리도 났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들도 고생했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도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며느리 잘 타일렀나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며느리가 저렇게 빨리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게 아들도 노력했나 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했을지 궁금했어요. 아마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얘기해줬겠죠. 다음에 아들한테 고맙다고 해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그래. 아들도 칭찬도 해줘야지.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찻잔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대하는 것도 사랑이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어 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계속 퍼주기만 했다면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딱 잘라서 말해주는 게 필요했던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했어요. 맞아. 이번 일로 며느리도 많이 배웠을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도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잘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정말 잘했어.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앞으로 며느리가 진짜 잘하면 그때 다시 도와주면 되죠. 제가 말했습니다. 용돈도 주고 반찬도 보내주고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며느리한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변했다면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잘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손주 생각도 하고 있었잖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잘하면 손주한테도 더 잘해줄 수 있죠. 저는 손주 생각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 손주가 생긴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생기겠죠. 그때가 되면 정말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게 손주 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남편과 저는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며느리가 변하고 아들 내외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요. 그리고 귀여운 손주가 태어나서 우리한테 달려오는 모습도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오늘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사과하고 여러 일이 있었죠. 자러 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요. 우리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에 누우니 포근했어요. 남편이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당신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반성하던 모습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던 눈빛도요. 역시 사람은 직접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그랬어요. 용돈이 끊기고 반찬이 안 오니까 그제야 깨달은 거죠. 자기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를요. 앞으로 며느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가지기로 했어요.
오늘 본 모습이 진짜라면 며느리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될 거고요.